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상도동에서 유치원 건물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10도가량 기울었습니다. 밤 시간대라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고 인근 주민도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건물 아래 흙이 쓸려나가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은 지난 3월 이미 붕괴 경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심의 다른 공사장에서도 발파 충격으로 인근 건물의 벽이 갈라지거나 학교 교실이 폐쇄되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대해 멋진 발언이라며 호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비핵화를 해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환영의 메시지까지 내놓자 미국 언론에서는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오늘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씨 측은 연기 지도 방식을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며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규모 6.7의 강진이 덮친 일본 홋카이도에서 이틀째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4천여 명도 긴급 대피소 등에 분산 수용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세입자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 부담까지 커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평소 120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업을 받던 유치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 전체가 갑자기 한쪽으로 10도가량 기울었습니다. 만약 낮에 사고가 났다면 얼마나 피해가 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구청은 유치원 바로 옆에서 진행된 공사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이런 위험을 미리 경고했지만 관계 당국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가산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진 데 이어 이번 사고까지 도심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효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흙이 드러난 언덕 위로 건물이 쓰러질 듯 기울어 있습니다. 원래 3층짜리 건물이지만 1층은 이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뜯겨 나갔고 창문 틀은 부서져 흙에 파묻혔습니다. 주변 공사장 가림막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흘러내렸습니다. 서울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이 갑자기 기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11시 20분쯤입니다. 꾹 무서 우지직 아줌마나가 내려와 헐레벌떡 그래 왜 그랬더니 초등학교 그 건물이 무너졌다 이게요. 그쪽 잘 나오니까 그 유치원 건물이 이렇게 틀어졌더라고. 늦은 밤이라 유치원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중간에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근처로는 가지 말라고. 구청은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무너진 땅을 메우는 긴급 복구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지금 유치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추가로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 지금 유치원 건물은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는 괜찮은지도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 앞 통학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초등학교 학생들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구청 판단에 따라 일단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기운 유치원은 오늘 휴원했습니다. 조금 더 현장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건물 두 곳을 다 볼 수 있는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초등학교, 이쪽에 유치원 건물이 보입니다. 두 건물 사이엔 작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은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현장도 이렇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어둡기는 하지만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자칫 정말 큰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원인은 뭡니까? 네, 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 흙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층짜리 주택을 짓는 공사장입니다. 구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내린 비로 땅이 약해지면서 공사장 인근 흙이 쓸려 나갔고 이 때문에 유치원 건물이 주저앉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청은 지금 건물이 주저앉아 기운 상태지만 앞으로 급격한 붕괴 위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아래 흙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한 다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구청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경찰도 조사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경찰은 지금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택공사를 한 시공사 측이 지질조사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일지를 확인해서 안전기준을 지켰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동에서 JTBC 이상영입니다. 예, 이번 붕괴는 이미 지난 3월에 예견이 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이미 경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안전진단 예산이 있었지만 노후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촬영된 사진입니다. 안반 위 유치원이 위태해 보입니다. 맨눈으로 봐도 지층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조사한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집안 상태가 약해 붕괴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질 조사와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관할 동작구청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건축주들 측에서도 이제 비용보다 너무 많이 나가니까 몇 천만 원이 나갈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일반적인 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정식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시킬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진단이 나오기까지 비용도 당사자 몫입니다. 교육청에 안전진단 예산이 있지만 교육부 지침에 묶였습니다. 4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 예산서를 잡아요. 모든 건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백억 도의 무대에게 수천억이 들어가야 돼요. 구청과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유치원과 학부모들만 애를 태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은 1,000만 원가량의 자체 예산을 들여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넉넉지 않다 보니 세 차례 진단을 한 끝에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유치원 바닥에 30cm가 넘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업체에 항의했지만 괜찮단 말만 돌아왔습니다. 유치원 측은 어제서야 업체로부터 곧 안전조치 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밤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사고가 심각한 건 이미 6개월 전에 붕괴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했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권고까지 했던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가 계시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 자 지난 3월에 이미 이 상도 유치원 인근의 현장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던 겁니까? 거기 유치원 쪽에서 아마 건물에 균열이 갔나 봐요. 공사를 좀 시작을 하니까 밑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설계 도면이 괜찮게 돼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 균열이 자꾸만 가니까 예. 도면을 보니까 이거 지질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촘촘히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편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편마음에서 붕괴되는 거는 대부분이 지질 문제인데요. 예. 이쪽 부착하는 면 쪽으로 단층이라는 게 있고 결이 있어요. 돌에는요. 예. 거기 점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할 때 그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안 했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추가로 검토해라. 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게 보이는데 잘못하면 대규모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 이거를 하라고 제가 리포트까지 써줘가지고 그걸 뭐
행정 처리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토질, 지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견을 하신 거군요. 건물 자체보다는 밑에 공사하는 거가 예. 지금 판에러 가면 움직일 텐데 지질이 나쁜 게 아니라 하여튼 이 굴착함으로써 지질이 위험한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편마음 단층이라는 게 왜 위험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도 그 인근 지질이 편마음 지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 네. 같은데요. 편마암이 암석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는데요. 화성암은 예. 이거 인수봉 같은 거고요. 암이 좋습니다. 근데 편마암은 강남에 많은데 그건 한 2억, 화성암은 2억 년 된 얘는 46억인데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에요. 예. 지진이 매번 오니까 예. 근데 이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 단층은 암석은 있는데 어디가 지금 단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촘촘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시경 카메라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설계해서 제가 보기 그 현장을 보니까 이건 그냥 했다가는 대규모 붕괴될 것 같아요. 제가 예. 딱 썼습니다 거기에요. 그랬더니 지금 무너진 거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뭐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진단도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이 바로 땅을 공사하면서 땅의 움직임을 모르는 지질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왕왕합니다. 이 돈을 아끼려고요. 아. 진조사를. 그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아끼려고 예. 수억짜리 공사하면서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인근 공사장에서 옹벽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요. 흙마금 네네. 공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넘어졌다. 뭐 비가 많이 왔다. 뭐 이런 이유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그 공사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지질의 특성에 맞는 궁합에 맞는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화강암 하는 것처럼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의 특성에 맞지 않게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돌의 특성을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무시하고 제대로 지질 조사를 촘촘히 안 하고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지. 공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세계 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데 예.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거 예. 부실 땅에 그거 아끼려고 비용을 그게, 아끼려고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관행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누구 잘하자 이게 되지가 예. 않습니다. 너무 고착화돼 있어서. 오늘도 현장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직접 보시니까 뭐 특별히 더 발견된 부분 혹시 있거나 또 혹시 뭐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서 또 감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감시를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부족한 부분들 발견된 건 혹시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일주일 전에도 금천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도 편마암이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거기는 웅벽 무너진 거고 여기는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무너진 거고 내용은 예. 똑같거든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편마암인데 단층 때문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지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저 옆에 오른쪽에 지금 네일링이 보이거든요. 그 철근을 집어넣은 건데 예. 그 단층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것보다는 이게 철근이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아, 예. 길게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저기 건물이 지금 이게 단층이 지금 한 40도 누웠으면은 예. 거기 건물이 이제 가중이 같이 걸립니다. 예. 이 단층이 없으면 그게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철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수도 많고. 그러니까 집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했어야 됐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건물 하중까지 같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 그리고 또 단층은 점토에서 미끌미끌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보강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질입니다. 지질을 제대로 궁합에 맞는 공사를 하느냐.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입니다. 앞서도 이제 가산동 공사 현장 거의 판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계속 이제 뭐 지금까지 여러 곳을 또 자문하고 네. 또 이런 뭐 위험성이 드러났을 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또 자문을 하시고 네.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공사장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시내 뭐 도심 곳곳에 있는 공사장 주변들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도시에 있는 주변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하면은 건물 금이 안 간 것들이 없습니다.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물 다 금이 그렇습니까? 다 갑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공사를 진동 없이 무진동을 하기엔 돈이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건물 금간 주인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파해서 균열 난 건데 예. 자료를 안 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억울해하죠. 예. 그리고 뭐 이게 국가냐고도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때 압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없다는 거를. 예. 그러면 이번에도 가산동도 10일 전에 했는데 그냥 무시되고 이번에는 몇 개월 전에 무시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없어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이 나쁘고 그거 공무원도 몇 명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실제 알고 보면은
이 공업자들은 또 돈을 남기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예. 국민이 제일 잘하니까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재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예. 공무원이 우리 주관하겠다, 또 전수조사하겠다 예.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다행히 뭐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시스템 되짚어봐야지 될 네.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상도동 유치원 사고는 얼마 전 서울 가산동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 지금 이수곤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 공사장 주변의 흙이 무너지면서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비슷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주민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 바로 옆 주택가엔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주민들은 지하를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바로 아래 터널이 들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될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곳 20m 아래로 왕복 6차로의 대형 터널이 뚫릴 예정입니다. 그 발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진동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는. 지난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바닥과 천장이 갈라져 화장실과 도서관이 폐쇄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재개발 공사 때문입니다. 학교 옆에서 공사를 하는 곳은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공사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실 때는 그랬지. 소리도 있고 부시면 막 당당하고 쏟아지는 소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문 앞을 가로막은 공사장 때문에 학생들은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집안이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대북 특사단 발표 이후 백악관발로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함께 해낼 것이란 입장을 낸 데 이어 멋진 발언이라며 다시 지켜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될 신호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He said very strongly that we wan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during President Trump's tenure. That's a nice. 트럼프 대통령은 몬태나주 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신뢰한다며 매우 좋은 얘기들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트위터에 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한 데 이어 거듭 환영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10일 방한하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 정부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협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JTBC에 현재로선 비건 대표의 순방 일정 외에 추가할 게 없지만 당국자들의 발언과 발표를 계속 주목해달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하답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물론 북핵 신고의 시기와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이에 맞는 조치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게 목표라며 남북미 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한반도의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미 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미 재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다시 한번 통화할 계획인데 이때 백악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받을 걸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내일 중국을 방문해 양재치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고 서훈 국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상황실을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명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남북미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시간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 안에 비핵화를 한다는 건 결국 김 위원장이 핵심적 핵능력을 먼저 제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런트 로딩 방식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으로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비핵화의 99%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설과 인력을 모두 정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핵탄두 등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고 핵농축 재처리 시설을 없애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핵화 시간을 좌우하는 건 기술적 요인이 아닌 북미 간의 신뢰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re will be a point at which when you're 20% through, you can't go back. 북한의 핵심적인 핵 능력을 제거하는 이른바 프론트 로딩 방식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인 비핵화 20% 완료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핵심적 핵능력을 먼저 제거하는 프론트 로딩 방식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2년 4개월이면 프론트 로딩을 완료하는 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 서구의 가구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계속해서 치솟고 소방차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하늘을 뒤덮었고 소방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항공기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래서 한 2km 밖에서도 계속 목이 아플 정도로 좀 연기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불은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인천 성남동의 가구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10개 업체의 건물 10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관 1명은 화재 현장에서 떨어진 물건에 어깨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장재가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샌드위치 패널 탓에 불길이 급속하게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 등 장비 141대와 인력 42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큰 불은 잡은 상태인데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이 회사 브랜드도 많이 감안할 텐데 정작 이런 업체들은 품질 검사를 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제품을 유통만 할 뿐 품질 검사는 이를 직접 만드는 제조업체가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마저도 별로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문제의 초코 케이크를 공급한 곳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적으로 189곳에 이릅니다. 이 중 오늘까지 42곳에서
2,112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루 사이 발생 학교와 환자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 딸도 지금 7살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고.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체는 3개월에 한 번씩만 자가 품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날마다 원재료 상태는 서로 다르지만 검사를 하는 날은 석 달에 하루뿐인 겁니다. 초코 케이크를 만든 W1FNB도 지난달 자가 검사를 했는데 당시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체와 달리 유통업체는 제품이 자사 이름을 걸고 나가더라도 품질 검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도 처음 시제품을 생산할 때 이후로는 검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큰 기업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그 회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줄 알았죠. 풀무원 푸드머스는 오늘 사과문을 내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씨 측은 연기 지도를 하려던 것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이를 두고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연기 지도를 했을 뿐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도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배우들이 자신의 신체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연기 훈련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연희단 거리패가 가진 연극예술의 특성을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자 단원 8명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9일 이뤄집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 수술을 받던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집도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병원 측은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깨 관절에 내시경을 넣어 아픈 부위를 치료합니다. 견봉 성형술로 불리는 이 수술은 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수술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36살 박모 씨가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후 링그를 꽂은 40대 환자와 정형외과 원장 46살 이모 씨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박 씨에게 집도를 맡기고 12분 만에 나와버립니다. 지난 5월 10일 오후 이 환자는 이렇게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은 뒤 30분 가까이 방치되면서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사원 박 씨는 1년 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의 어떤 업무 관계상 바빠서 의료기기 납품 업체에서 더욱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 사고가 나자 이 병원에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아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씨와 박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한 중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학생이 가정폭력에 오래 시달렸고 또 이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보육시설에서 지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되자 거제 시민들이 상주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에 영정 주위로 하얀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잘 다려진 교복과 유명 래퍼의 CD도 놓였습니다. 친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4일 경남 거제시 고현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15살 이모군의 장례식입니다. 황망한 죽음만큼이나 이군의 짧은 생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지난해 7월부턴 보육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도 장례를 챙겨줄 가족조차 곁에 없었습니다. 바로 당일날 발인하고 화상장으로 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결국 거제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상주를 자처했습니다. 2,000명가량 시민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애도하는 물결이 소셜미디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참 같이 책임을 갖다가 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명복을 빌 뿐입니다. 마음 아픕니다. 거제시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버스 승강장 기둥이 부러져 승강장 지붕이 내려앉았고 가로수와 버스 표지판도 바닥에 놔둔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가로수 아래 쓰러진 부상자를 구조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대전 중구 안영동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K3 승용차가 버스 승강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53살 서모 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걸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날 많이 보셨을 영상인데요. 이번 홋카이도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아스마초 지역의 모습입니다. 산 허리가 뭉텅뭉텅 잘렸고 집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숨졌고 아직까지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만 22명에 달합니다. 직접 본 피해 현장은 더 처참했다고 하는데요. 홋카이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진앙에서 불과 2km 떨어진 홋카이도 아츠마초입니다. 산줄기마다 흑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흙더미와 나무가 뒤엉켜 있습니다. 높이 30-40m짜리 나무가 나물 뽑히듯 나뒹굽니다. 제 뒤쪽으로 포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집이 거의 60도 가까이 기울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제 왼편으로는 자동차가 뒤집혀서 흙더미에 파묻혀져 있습니다. 이 지역 산은 화산재로 이루어진 데다가 전날 비까지 내려 집안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진도 7의 강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집도 있습니다. ちょっとショックですよね。普段歩き慣れた道なので、こんなところこんな陥没するなんていうふうに考えてもいませんでしたし。 대부분의 사상자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친 사람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홋카이도 내엔 7,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70mm의 비를 예고하며 추가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홋카이도 아츠마초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번 홋카이도 지진으로 한국인 관광객 4,000명도 현재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긴 했지만 음식은 물론이고 전기와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강당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눕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로 휴가 온 한국인 관광객입니다.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고립된 관광객만 4,000명이 넘습니다. 삿포로 청영사관은 긴급 대피소 4군데를 마련해 한국인 관광객 약 500명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대부분 불편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정전이 됐었고요. 물이 안 나왔었고 화장실도 물도 안 나왔었고 식사는 여기서 제공하는 전투식량 찬물을 보면은 1시간 있으면 불어갖고 그냥 먹었습니다. 홋카이도 전역에 완전히 끊겼던 전력 공급은 밤사이 약 40% 복구에 그쳤습니다. 대피소와 기차역 콘센트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진으로 폐쇄됐던 신치토세 공항은 오늘 오전부터 일부 국내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국제선 비행편은 이르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대한항공은 내일 오전 6시 30분부터 삿포로 노선 정기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도 따라서 껑충 뛰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가뜩이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져 상실감이 큰데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신혼부부의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값이 크게 뛰자 전세값도 뒤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금 올라서 이사 간 사람이 많죠. 2년 정도 전보다 한 1억 정도.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많이 쫓아내가 올려달라 하면 그냥 나가요. 상반기 주춤했던 서울 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67%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보다 낮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꾸준히 오르겠죠. 여기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세를 해야지. 또 오르긴 할 거예요. 그거 한 1억 정도 오르지 않을까? 집값에 이어 전세값까지 오르면 세입자는 현금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하거나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난민이 양산되는 걸 막으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값을 안정시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싸게 나온 집을 부동산 포털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주민들이 시세 담합을 하는 행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제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건 분명 막아야겠죠. 그런데 부동산 포털도 관련 기구도 서로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 넘게 오른 서울 한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부의 네이버 아이디를 모두 동원하면 한 달에 30개까지 허위 매물 신고가 가능하다고 부추깁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올 상반기 평균의 약 3배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 매물 신고제가 담합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허위 매물도 저희가 직접 검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키소라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창같이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역할이고. 하지만 키소는 네이버 같은 회원사에게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 과열 단지에 일시적으로 신고를 좀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니 저희가 민간 자율기구다 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국토교통부 역시 민간에서 만든 허위 매물 신고제에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대책 마련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전교 1등을 한 서울 숙명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등 교사 4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복구해 시험지 유출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숙명여고 앞에 모였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학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점과 한계점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학교 학부모와 졸업생도 매일 밤 촛불을 들고 교문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사건 책임자를 엄정히 수사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전임 교무부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시험 문제나 답을 유출했다면 이런 기기를 통해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지난 5일 학교와 전 교무부장의 집, 자매가 다니던 학원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 자녀의 학교와 학원 성적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강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탓에 차량을 발견하기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SUV가 1, 2차선을 넘나들며 빠르게 달립니다. 점점 더 크게 휘청거리나 싶더니 다리 난간을 크게 부수며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충남 부여군 백제교를 달리던 무쏘 차량이 다리 오른쪽 난간을 뚫고 6m 아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수심이 깊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계속된 비로 물살이 빠르고 강물마저 탁해져 수색을 더욱 방해했습니다.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난 저녁 6시쯤에야 강물 속 차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크레인이 고장을 일으켜 인양까지 또 한 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건져내기 전까지 차 안에 몇 명이 탔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도로 CCTV와 블랙박스 20여 개를 분석하고도 차량 번호 확인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흔들림이 심해서 차량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운전석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사고 차량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둘째 주 79%를 기록한 뒤 3개월간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2%로 오차 범위와 미응답자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거의 반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6월 둘째 주 79%에서 3개월간 정확히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많은데 5위 안에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세대별로는 50대, 직업군에선 자영업자, 소득 수준은 중하층 계층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지지율도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열흘 남짓 남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이는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황 전 총리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168석의 좌석은 물론 행사장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전직 장관들이 다녀갔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종섭, 김진태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청년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권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말씀들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 지지율 1위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하셨는데 또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황교안의 답 책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내년 초 황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식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중국이 바로 반격하겠다고 맞서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업계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델과 시스코 등 미국 IT 기업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추가 관세를 물리면 자신들의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중국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준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무역전쟁 본격화 후인 7월, 미국의 대중국 상품 적자는 전달보다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물릴 것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응 차원에서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똥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튀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6.7%로 사상 최대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우리 부품을 가공해 수출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우리 수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부품 수입을 10% 줄일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내각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는 익명의 기고문을 낸 백악관 고위 관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고자 색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직 관리들이 앞다퉈 나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저항하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란 뉴욕타임스의 익명 칼럼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Virtually, it's treason. You name at once. I think their reporters should go and investigate who it is. That would actually be a good scoop. 미국 언론은 백악관이 기고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며 모두 추리 게임에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펜스 부통령이 칼럼 기고자 유력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그가 연설에서 종종 사용한 북극성이란 단어가 칼럼에 등장했다는 이유입니다. 칼럼의 문장이 짧고 수동형인 펜스 스타일이란 점도 주목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칼럼이 주로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관련 관료들도 나섰습니다. And I'll answer your other question directly because I know someone will say, "Gosh, he didn't answer the question." It's not mine.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부인했습니다. 미 언론은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가 아니다라고 밝힌 강요들이 20여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를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4년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소니 피처스를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이끈 혐의입니다. 이례적으로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더 인터뷰입니다. 김정은 암살이 소재였습니다. 북한은 영화 제작을 전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개봉을 앞둔 같은 해 11월 소니 픽처스사가 해킹당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퓨리 등 4편이 줄줄이 온라인에 불법 유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4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북한 해커 34살 박진혁을 기소했습니다. The 172-page affidavit details evidence that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North Korean subjects, backed by their government, were responsible for these crimes. 박진혁에게는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내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과 지난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진혁이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의 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장회사인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소속이라고 밝히고 이례적으로 이름과 나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올해 US 오픈에선 일본의 오사카 나오미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여자 테니스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결승까지 올랐는데요. US 오픈 결승은 오사카의 최초 우승,
세리나 윌리엄스의 최다 우승이 결정되는 무대가 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오사카 나오미의 마지막 서브가 상대 라켓을 맞고 관중석으로 들어갑니다. 21살에 이룬 첫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 그제야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오사카는 IT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은 태어난 곳 오사카를 따랐지만 3살 때부터 미국에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프로 데뷔 5년 만에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부처는 2세트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지난해 US 오픈 준우승자 매디슨 키스는 오사카의 서브 게임을 따낼 찬스에서 번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사카는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날이 선 스트로크로 키스의 발을 묶었습니다. 특히 180cm 큰 키에서 나오는 시속 190km대의 서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키스를 이긴 비결도 엉뚱했습니다. 준결승을 치르면서도 결승에서 만날 세리나 윌리엄스만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US 오픈 결승전은 최초와 최다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오사카는 일본 테니스 최초의 메이저 우승을 위해선 테니스 역사상 최다 우승을 노리는 세리나를 넘어야 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기 지역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미리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청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건 심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철권 오리온그룹 회장이 개인 별장을 짓는데 회사 돈 200억 원을 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일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3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 동아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 혐의로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논문 실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태권도학과 교수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전현직 교수 5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박사학위 논문 심사 대가 등으로 학생들에게 모두 7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교수와 교직원 13명도 입건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올 추석에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연중 무휴인 편의점이 휴점하려면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각사의 하루라도 자율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절에 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관련 시행령에 넣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EOB에서 잠자리까지입니다. 예, 고양이 사진인데 EOB가 뭡니까? 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입니다. 예. 민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트위터에 이 EOB 사진과 함께 정치 풍자글을 올려서 관심을 끌곤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올린 페이스북 글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어떤 글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오랜 원수 집안의 연인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유한 글입니다. 예. 이 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김정은은 손부터 잡고 핵실험, 그러니까 북측이 핵실험을 중지하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게 손을 잡는다는 건 그런 뜻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엔 키스를 가고, 그러니까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을 가고, 그러다가 서로 잠자리, 비핵화와 북미 수교가 함께 가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미 간 비핵화 단계를 하나하나 연애 과정에 빗댄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북미 관계가 처음부터 서두르지 말고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자,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몇 가지 단어들, 표현들이 이제 문제가 됐겠군요. 네, 앞서 잠자리라는 표현 말고도 뒤이어 이어진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정절을 단꺼번에 내놓을 것을 원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하게 결론부터 원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정절이란 표현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예, 이런 표현들. 자, 민 의원이 이제 올해 초에 미투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논란이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 의원 미투 논란으로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밝혔지만 철회한 바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바로 비판했습니다. 먼저 한국당에서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오늘 구두 논평을 내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보시는 것처럼 이 셀프 수거했는지는 몰라도 민 의원의 행태는 두고 보기 민망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 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까?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민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쉽게 비유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글이 젠더 감수성에 비춰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즉시 내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굳이 비유를 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점프와 혀 빼꼼입니다. 예, 뒷모습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의 모습입니다. 이 회의장에 참석한 문 대통령 갑자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처럼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이 점프하듯이 책상 사이를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한번 볼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좁은 사이에 좁은 사이에 케이블선이 있으면서 이처럼 대통령이 다리를 번쩍 올려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키워드가 점프와 혀 빼꼼인데 점프는 지금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혀 빼꼼은 뭡니까? 네, 혀 빼꼼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 옆에 있었던 김종천 의전 비서관의 모습을 잠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아하. 것처럼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처럼 혀를 빼꼼 내민 사진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앞에 있던 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한번 쳐다보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 이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선 이런 상황 자체에 큰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저 장면이군요. 서로 보면서 이제 웃는 모습. 네. 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반응을 한번 봤더니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소탈하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소탈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이 국가원수의 의전을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는 참모들의 이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반응까지 갑론을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책임을 묻지는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긴 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아주 가까운 예를 찾아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사전투표장에서도 이 같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하고 나오는 길에 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단체 시위대와 마주친 바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말을 건네면서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가 열렸고요. 또 사진 촬영도 이어진 바 있는데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예.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 장애인 시위대가 이 사진을 찍게 되면서 너무 흥분해서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쁨의 표현을 내보낸 장면이고요. 예. 간담회가 끝난 후에 문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이제 셀카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가 있자 같이 사람들과 찍었고 그 자리에서도 옆에 영상을 보니까 비서진들이 여기까지만 해달라, 이런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또 그 밖에 미국 순방길에서는 뉴욕에서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차량에서 내려서 다음 행사장까지 예정에 없이 걸어가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전망입니다. 예, 오늘 밤 12시 20분에는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경랑의 9월, 북한 비핵화 전기 맞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